네, 안녕하십니까. 최방선 약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지역약국 약사의 OTC 환자 평가와 약물 선택입니다. OTC 환자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게 뭐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 강의를 하나의 케이스로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개론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할 인후염 환자의 OTC 환자 평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환자와 약사의 대화인데요. 환자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콧물이 자꾸 납니다. 약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약국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약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나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감기에 걸리진 않았어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날이 추워지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약사님께서 이 사람이 알러지 비염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주신 약이 바로 액티피드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알씩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하고 페이션 카운셀링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약 먹으면 당연히 안에 1세대 안티히스타민하고 슈도에페드린 같이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목이 많이 마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안이 많이 마르실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셔라 이런 얘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졸음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기계 조작이나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라 등등등 이렇게 쭉쭉쭉쭉 패션 카운셀링 갑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사님들 대응을 하시는데, 자, 이 패션 카운셀링 어떠세요, 내용이? 좋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평균 이상으로 잘 하시고 계신 거죠, 이 약사님이.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창작을 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수년 전에 복약지도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어떤 약사님이 응모하셔가지고 당당히 대상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물론 그 프로덕트 제품 이름을 좀 바꾸고 앞에만 떼서 왔어요.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거든요. 여튼 그 내용을 제가 들고 온 건데, 이렇게 훌륭한 내용이고 이 정도만 해도 평균 이상의 페이션 카운셀링이지만 제가 오늘은 좀 주제 넘지만 약간의 딴지를 걸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는 환자 평가 부분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OTC 환자 페이션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의학 분압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의학 분압은 우리 약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레볼루션이었죠. 우리 의학 분압 전과 후를 놓고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페이션 어프로치, 그러니까 환자를 접근하는 방식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요. 의학 분압 전에는 우리 약사는요, 병원을 거치지 않는 환자만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우리가 처방도 하고 조제도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의학 분업이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약국에 내방하는 우리 환자분들 카테고리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이미 병원을 거쳤어요. 이 사람은 이미 의사로부터 어떤 프로페셔널 저지먼트 받고 진단받고 어떤 인포메이션 받고 온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손에는 뭐가 있죠? 처방전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어떤 사람들? 예전처럼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약국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OTC 환자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OTC 환자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나?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프로칭이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처방전을 들고 온 사람들은, 자, 사실 이렇습니다. 환자가 이미 의사로부터 먼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럼 우리 책으로 치면 이미 전반부를 의사가 글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환자가 다 읽고 온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환자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읽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후반부에 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책으로 치면 사실은 이미 환자가 듣고 왔던 인포메이션, 의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얘기를 환자한테 했을 것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꿰고 있어야 돼요. 깨고 있어야 하는 거는 환자의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환자한테 직접 물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사의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을 약사들 좀 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약물 치료학이라든지 임상약학이시죠. 오전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잖아요. 고혈압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환자들의 페이션 어프로칭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반면에 OTC 환자는 어떤가요? OTC 환자들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나는 심하지 않아. 그냥 약을 약국에서 사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나는 뭐 대충 어떤 사람들은 막 요즘에는 네이버 찾아서 자가 진단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자가 그냥 말하는 대로 약을 집어드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환자나 국민은 비전문가고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커뮤니티 파머시에 있는 우리 지역 약국의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환자가 정말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셀프 케어가 가능한, 자가 치료가 가능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걸 바로 트리아지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죠. 걸러내는 거. 트리아지라는 개념은 불어에서 온 거예요. 분류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다 행해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페셔널 그런 퍼포먼스거든요. 커뮤니티 파머시 세팅에서는 우리가 지역약국 약사가 그런 트리아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것인가?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OTC 환자 평가, Patient Assessment란 무엇인가, 그리고 트리아지는 무엇인가. 자, 먼저 환자가 약국에 왔을 때 환자의 current symptom 또는 chief complaint를 파악을 한 다음에 뭘 한다고요? 여기 적혀 있죠. 제가 분홍색으로 예쁘게 표시해 놨죠. 트리아지를 한다. 그 트리아지의 의미는 환자가 self-care candidate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근거 중심의 질문을 던져서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텀 중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어떤 배제 질환의 어떤 심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트리아지가 끝났어요. 오케이, 이 사람은 자신이 판단한 대로 내가 봐도 셀프 케어 캔디데이트야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선 케이스처럼 약을 하나 권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자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인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물 알러지겠죠. 드럭 알러지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언더라잉 메디컬 컨디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먹고 있는 약물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인자에도 별 문제가 없다 걸러내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장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셀프 케어 스트레te지를 우리가 전문가인 약사가 서제션 하는 거 그것이 바로 OTC 환자 평가 그리고 트리아지라는 개념이죠.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케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페이션 어세스먼트를 할 건지를 한번 보죠. 체계적으로. 환자가 날이 추워지니까 콧물이 자꾸 나네요. 약 좀 주세요 했을 때 약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나요? 하고 묻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어떤 환자에게 판단을 좀 미루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국에서 보통 우리 약사님들 다 임상에서 다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자, 콧물이 나는 환자가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약사님들 뭐부터 걸러내시죠? 콧물이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러지성 비염인지 비알러지성 비염인지를 걸러내셔야 되죠. 그죠? 비알러지성 비염은 결국 뭐죠? 감기죠. 감기. 그래서 감기인지 알러지성 비염인지 걸러내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하면 걸러지실까요? 비알러지성 비염이 아니라는 걸 걸러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자, 감기는 바이럴 인펙션입니다. 상기도에서 바이럴 인펙션의 특징은 바로 심텀이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반되는 심텀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다른 심텀이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이게 비알러지성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질문 할까요? 혹시 다른 심텀은 없냐? 몸살, 다른 감기 증상들 있죠? 인후통이나 이런 심텀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은 결국 뭐예요? 이게 알러지성인지 비알러지성인지를 우리가 트리아지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환자가 아니요? 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 환자는 비알러지성 비염은 아니구나 하고 다 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환자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래요. 예, 제가 알러지 비염이라고 자기가 자가 진단하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콧물하고 재채기가 난다. 원래 그렇다. 그러면서 빨리 알러지 비염약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환자의 자가 진단을 약사님들이 그냥 그대로 억셉트 하시고 약을 드려도 되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 사살용 질문 하나 던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확인 사살용 질문을 간혹 던지거든요. 자,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자기가 말했고 제가 앞에서 걸렀을 때도 그래, 비알러지성 비염은 아니었어. 확률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 사살용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뭘 던져볼까요? 자, 알러지성 비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심텀이 언제 제일 심해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제일 심하죠. 그래서 혹시 콧물 흐르는 씀씀이 아침에 제일 심한지 이런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 예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알러지성 비염인 거죠. 물론 코막힘 증상은 저녁에 더 심하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코막힘을 호소하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 사살용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알러지성 비염에 가까운 것 같아. 자, 알러지성 비염인 것 같으면 또 뭐를 트리아지 해야 되죠? 이게 계절성인지 단연성인지를 또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연성인 경우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치료 프로토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의 대답에 추우면 그렇다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혹시 이 계절에만 그런 거냐 아니면 혹시 1년 내내 이런 심텀이 유지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약을 많이 주구장창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OTC 환자 평가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자 코막힘 증상을 또 호소해요. 알러지 비염 증상 중에도 코막힘 증상이 있죠. 그러면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는 또 뭐랑 뭐를 구분해야 되나요? 사이너사이티스, 부비동염인지 아니면 이게 알러지 비염에 의한 코막힘인지를 여러분이 또 트리아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나. 부비동염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죠? 페이셜 페인입니다. 얼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통증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될까요?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주구장창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프냐? 자, 부비동이 어디에 있어요? 요런데 있죠. 요런데. 그리고 요런데 이마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꽉 차 있죠?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언제 아플까요? 고개 숙여서 세수 같은 거 할 때 눌려요.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이빨 아픈 것처럼 아파요. 혹시 세수 같은 거 할 때 통증 느낀 적 있나? 뭐 치통처럼 뭐 통증이 있냐? 예,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알러지 비염 때문에 그 코막힘이 있는 게 아니고 부비동염일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부비동염이라고 하고 한 번도 진단받은 적 없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한번 리퍼 해주는 게 좋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트리아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배제 질환 이런 거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죠? 알러지성 비염인지 아닌지, 비알러지성 비염인지 아닌지, 부비동염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질문을 쭉쭉쭉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이제 제가 오케이, 이 사람은 알러지성 비염이 맞네, 계절성이네, 오케이, 제가 약 하나 레코멘데이션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 주는데 그냥 주지 말라 그랬죠. 제가 뭐 체크하시라고요?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 인자, 개인 특성을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알러지 그리고 혹시 다른 질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거 체크. 아까 액티피드 같은 거는 슈도에페드린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혹시라도 그죠?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약간 우리가 그런 걸 감안을 해 하고 약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 거 체크하시고 또 먹고 있는 약물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지역 약국에서 일하시다 보면요.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막 질문 여러 개 할 시간 없어요. 그렇죠? 질문 하나라서 줄여야 돼요. 그러면 3개를 다 내가 묻기 힘들다 그러면 2개만 물으세요. 알러지 꼭 묻고요.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약을 물으세요. 먹고 있는 약물만 물어도 내가 당뇨 먹고 있으면 이 사람 당뇨병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환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물을 꼭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레코멘데이션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약물과 이전 약물이 서로 인터랙션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묻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호소하는 지금의 심텀이 혹시라도 드럭 인듀스 심텀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는 약물은 꼭 체크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네, 그래서 먹고 있는 약물을 잘 체크해라. 저는 이거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걸러지는 게 꽤 많아요. 약 때문에 아파서 온 사람, 아파서 심텀이 있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걸러졌어요. 오케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선 그 케이스처럼 어떤 약사님처럼 특정 어떤 성분이나 제품을 여러분들이 레코멘데이션 해주시고 그 약물에 대해서 패션 카운셀링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 약사들의 OTC 환자 평가를 잘하면 누가 제일 좋은가? 누가 제일 좋냐면 사실은 국민들이 좋아요, 환자들이. 예, 자기들한테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약물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전문적인 어떤 그 지역 약국 약사의 프로페셔널 저지먼트가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퍼포먼스잖아요. 이게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그리고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환자한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약사들한테는 좋은 게 없나? 물론 있죠. 제가 이런 공부에 관심을 가진 거는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알고 공부를 했을까요? 편의점에 약 나갔죠. 몇 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 상처 받으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내부에서 상처가 있었지만, 자, 국민들이 어느 순간 약사를 편의점에 있는 알바처럼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 마치 편의점에 약을 파는 거랑 약국에서 약을 파는 거랑 뭐가 다르지? 사 먹는 거 똑같지 않나? 편하게 나는 편의점에서 약 사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 그런 인식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좀 근본적인 문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물론 보객주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거 말고 또 좀 다른 퍼포먼스는 없을까?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이거를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예, 아까 제 소개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그 공감해 주신 약사님들이 아주 소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세물계 약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주 작은 단체거든요. 약사가 몇 명 없어요, 안에. 그 약사님들하고 같이 3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OTC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OTC 스터디는 바로 이런 페이지 어세스먼트를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이 아니라 환자를 평가해서요, 네, 트리아지를 하고 걸러내는 이런 것을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3년째 하고 있고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아직까지.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약사님들이 이거 별거 아닌데? 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특별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거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요, 액션인 것 같아요. 직접 하는 행동.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거든요. 약사들이 이런 거 걸러주고 있어. 너희를 위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고 다 걸러주고 하고 있어. 이거를 잘 몰라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 인식을 퍼뜨리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이 현장에서, 약사님들 다 직장에서 지금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셔서 시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이런 패션 어세스먼트를 현장에서 많이 하셔야지 이런 인식이 더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더 큰 문제점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약사들이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를. 여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OTC 환자평가는 아주 가치가 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약사님들이 동참하셔서 현장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론이었고요. 자,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OTC 환자평가 강론인데요. 그중에 인후염을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어요. 계절도 계절이니만큼 요즘에 인후염 환자가 되게 많잖아요. 자, 약국에서 파린지아이티스 인후염 환자가 왔습니다. 아, 목 아파 약사님 약 좀 주세요. 들어왔어요. 그럼 약사님들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뭐를 분류해야 될까, 뭘 트리아지 해야 될까 딱 떠오르시는 거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이게 바이러스성인지 박테리얼 파린지아이티스인지를 여러분들이 트리아지를 하셔야 되죠. 자, 그걸 구분하려면 질문 던져야 되죠.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박테리얼 파린지아이티스인지 뭐가 바이럴 파린지아이티스인지 특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트리아지로 들어가기 전에 각각 어떤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국에 인후염 환자 오시잖아요. 그럼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요? 바이럴 파린지아이티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비율로 따지면 90대 10, 9대 1입니다. 9가 바이러스고요. 1이 박테리얼 파린지아이티스예요. 압도적으로 바이러스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제일 아주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요, 이 그 역학적 빈도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듯이 학령기 어린이, 5세에서 15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박테리얼 파린지아이티스에 걸립니다. 적게는 15%, 많게는 30에서 40%. 그러니까 성인보다 거의 3배 이상 더 많은 빈도로 이 박테리아 파린지아이티스에 노출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자가 들어왔어요. 인후염을 호소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9살짜리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 이 사람은 박테리아 파린지아이티스 확률이 높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어프로칭 하시고요.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으로 리퍼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어른인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산출물의 유무에 따라서 바이러스성인지 박테리얼성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세물계 약사회에서 페이션 어세스먼트 스터디 한다 그랬잖아요. 스터디를 하면 이 산출물 얘기가 나오면 약사님들이 이거 가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출물은 가래가 아닙니다. 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가져왔어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에 바이럴 파린지아이티스 먼저 보실게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붉게 충혈만 되어 있어요. 뭐 많이 편도가 많이 부어지도 않고요. 그렇죠? 특징은 그냥 붉게 충혈이 되어 있는 정도예요. 반대로 옆에 있는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편도가 엄청 많이 부어 있죠? 그리고 뭐가 보이세요? 하얀색 농이 보이죠? 농. 이게 바로 삼출물입니다. 그러면 이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는 왜 이런 농이 생길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를 일으키는 패토젠을 아셔야 돼요. 원인 균. 그 패토젠이 뭐냐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라는 균입니다. 스트랩토코커스는 연쇄상 구균이죠. 요즘 학생들은 사슬 알균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파이오지니즈는 파이오 할 때 PYO, 파이오는 퍼스입니다. 영어로. 퍼스가 뭐예요? 농이죠. 농. 지니스는 GENES는 프로듀스라는, 그러니까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을 만들어내는 사슬 알균이라는 패토젠이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의 특징은요, 화농성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균이 일으키는 모든 염증은 화농성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가 인후염도 일으키지만 뭐도 일으키냐면 피부로 가면은 농가진을 일으키거든요. 농가진은 여러분 아시죠? 이름에도 농이 있잖아요. 네, 농이 맺혀 있어요. 네, 그 스킨 그 인플러메이션 생긴 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토젠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삼출물에 이렇게 농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의 특징이다. 그리고 기침의 유무도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판별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상기도에서 바이럴 인펙션의 특징은 여러 부위에서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 심틈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위에서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목이 아프다 이러면 대부분 바이럴 파린자이티스. 약국에 많은 인후염 환자들이 기침하면서 목 아프다는 사람 되게 많죠. 예, 그런 사람들 다 바이럴 파린자이티스 확률이 아주 높아요. 반면에 상기도에서 나타나는 박테리얼 인펙션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는 세균이 감염된 부위 있죠. 그 부위에 국한돼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얼 인펙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상기도에서. 그래서 로컬라이즈드 심틈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인 경우는요, 기침이 거의 없어요. 기침은 없고 인후염에만 염증이 많아서 땡땡 부어서 뭐 삼키기 힘들고 그다음에 열도 많이 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의 유무로 이게 바이러스 성일까 아니면 박테리얼 성일까를 여러분들이 트리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얘기가 나오죠. 둘 다 열은 납니다. 열은 나는데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열이에요. 미열의 기준은 뭐죠? 의학적으로 38도씨. 38도씨 미만의 미열만 나타나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는 훨씬 고열이 뚜렷합니다. 물론 모든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가 고열이 나타나진 않아요. 고열의 의학적 기준은 39.4도씨입니다. 그러니까 화시로 하면 103도죠. 그래서 고열, 물론 중등도의 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가. 근데 고열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리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의 특징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트리아지 하실 때. 인후염 증상이 있는데 발진을 동반했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의 패토젠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균이 사실은 염증을 인후 쪽에만 국한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항상제 바로 쓰지 않아도 돼요. 며칠 있다 써도 되고 또 이게 뭐 빨리 호전이 되면은 항상제 없이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에 의한 염증이 전신으로 퍼졌을 때가 문제예요. 전신으로 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후가 바로 발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발진이 동반되는 전신적 염증이 바로 스칼렛 피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홍열의 패토젠도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전신으로 갔을 수도 있는 징후를 나타내는 발진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바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 케이스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발진을 동반한 인후염은 무조건 병원에 그냥 보내셔야 돼요. 약국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이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바이럴이든 박테리얼이든 차이가 없어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이면 다 나아요. 전체 인후염의 85%가 일주일이면 다 나아요. 이거는 세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0일 정도면 거의 100%가 다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약국에 왔어요. 인후염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후염이 시작됐냐 항상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주 됐어요. 14일 정도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약사님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4일이면은 인후염이 다 낫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병원에 보낼 생각 하셔야 돼요. 2주가 넘은 인후염은 병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샘이 있어요. 목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저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anterior cervical node라고 해서, anterior cervical이 여기입니다. 정경부, 목 앞쪽 부분이고, 노드는 림프 노드를 말하는 거예요. 림프절. 림프절이 목하고 뭐 겨드랑이 이런 데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목 앞쪽에 모여 있는 림프절이 땡땡 부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딱딱하다. 이 정도로 부어 있다 그러면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일 확률이 높아요. 네. 반면에 바이러스성은 별로 목샘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런 특성을 아니까 대충 어떤 질문을 던져서 내가 환자를 트리아지를 해서 병원에 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셀프 케어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세균성 인후염이 패토젠이 뭐라 그랬죠?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균이고 뭐 그룹 A 베타 헤몰리릭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라는 얘기예요. 뭐 그룹 A 베타 헤몰리릭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이게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지니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화농성 염증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커뮤니티 파머시에서 환자를 병원에 보낼 건지 말 건지 인후염 환자를 만났을 때 그걸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센토 스코어라는 겁니다. 센토 스코어는 뭐냐면 앞서 제가 이미 말했던 인후염의 5가지 특징 있죠? 그거를 나열해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이름에 스코어가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요. 해당이 되면 1점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2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보낼 것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삼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뒤에 제가 표를 들고 왔는데 센터 스코어가 뭐냐. 자, 5가지가 앞에서 제가 이미 다 말한 거예요. 체온이 38도를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미온을 초과하는 중등도 이상의 열이 난다. 그러면 1점 플러스. 그 다음에 기침이 없다. 기침이 없는 거는 전형적인 세균성 감염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1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샘. 안테리어 설비칼 노드가 이제 목샘이라고 그랬죠? 목샘이 딱딱하게 부어 있다. 그러면 또 1점 카운트. 그리고 엑수데이트가 삼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출물에 있다. 그리고 편도가 많이 부었다. 그럼 또 1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보세요. 만 3세에서 14세, 아까 학령기 어린이가 제일 리스크가 높다 그랬죠. 걔네들은 무조건 1점이에요. 다른 증상 없어도 나이 하나만으로 1점 올라가요. 네. 그리고 반면에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중장년층이 인후염으로 약국에 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셀프케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45세 이상 정도 나이가 되면 이미 웬만한 스트랩토코컬 인펙션에는 이미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다 생겼어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연령대는 항상 그 학령기 어린이, 그 10대, 5세에서 15세 사이 이 아이들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이미 1점을 얻고 가잖아요. 그래서 증상 하나만 더 있어도 사실 병원을 리퍼를 하시는 게 더 세이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점 이상이 돼서 병원에 보냈어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하나? 항생제를 줄까요? 안 줄까요? 로컬 경험 많으신 분들은 준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가이드라인은 주면 안 됩니다. 그 센터 스코어가 2점에서 3점 사이면 원래 가이드라인은 그 컬처해야 돼요, 컬처. 컬처에서 만약에 결과가 포지티브가 나오면 그때 항상 써라.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컬처하지 않고 주는 건 안 돼요. 컬처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점수는 4점이에요, 4점. 센터 스코어가 2점이면 확률적으로 그게 스트랩토코컬 인펙션일 확률은 17%입니다. 17%. 그러니까 5분의 1도 채 안 되죠.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 컬처를 하면 2, 3일이 걸려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시점이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 돼도 괜찮아요, 이거는. 물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그 Rapid Antigen Detection Test라고 있어요. 스트랩 테스트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테스트 하면 30분 만에 결과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튼 가이드라인은 결과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안 하죠, 그렇게. 심지어는 센터 스코어 1점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깔아요, 항생제. 그 감기약의 항생제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왜 감기약의 항생제 처방하냐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인후염 증상이 있어서 준다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인후염은 바이럴 파린자이티스인데 왜? 근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되게 이 인후염에 있어서는 항생제 오남용이 좀 꽤 심한 편입니다. 로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페지아가 있습니다. 디스페지아는 연화곤란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연화곤란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저희가 페이션 어세스먼트 공부할 때, 자, 주로 저희는 우리나라 책도 참고하지만 외국 책을 많이 봐요. 커뮤니티 파머시라는 책이나, 그건 영국 책이고, 미국의 비처방약, 핸드북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에 이런 내용이 꽤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디스페지아가 보이면 무조건 병원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화곤란증이 보면 병원에 보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인후염 환자를 트리아지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이게 트루 디스페지아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진짜 연화곤란증은 뭐냐면 기계적인 obstruction이 있어요. 여기 목에 돌덩이 하나 들어앉은 것처럼. 그래서 진짜 목이 뭐가 많이 부어 있어서 음식 자체가 잘 안 넘어가고 심하면 기도를 눌러가지고 호흡 곤란까지 올 정도의 트루 디스페지아면 당연히 병원에 바로 보내야 돼요. 네, 그거는 종양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인후염 환자들은요, 옆에 제가 적어놨죠. 오디노페이지아 때문에 오는 디스페지아가 많아요. 오디노페이지아는 뭐냐면 삼킬 때 통증이 있는 거. 그래서 통증 때문에 삼키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디노페이지아와 연관이 있는 디스페지아인지 아니면 정말 트루 디스페지아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만약 오디노페이지아에 의한 침 삼키기 힘들어요, 아파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보내고 우리가 셀프케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서 트리아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 제가 좀 우리나라 의사들 디스했어요. 항생제 오남용 한다고. 네. 근데 그렇게 디스하면 그 의사들이 또 제일 자기 합리화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 컴플리케이션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자기들이 까는 거다. 자, 컴플리케이션이 뭐냐? 류마틱 피버와 포스트 스트레프토코컬 글로메룰 레프라이티스, 감염 후 사구제 신염이 있는데, 사실 감염 후 사구제 신염 같은 경우는요, 항생제 쓴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얘기할게요. 류마틱 피버는 항생제로 예방 가능한 컴플리케이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생제를 언제 쓰냐는 거죠. 사실은 류마틱 피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는 언제 들어가야 되나? 스트레프토코컬 파린자이티스 증상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자, 증상이 있는 날입니다. 감염이 된 날이 아닙니다. 자, 감염이 된 날하고 증상이 있는 날은 다르죠. 잠복기가 있잖아요. 2, 3일 뒤에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기준은 증상이 나타난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만 항생제 쓰면 류마틱 피버는 예방 가능해요. 그래서 증상이 나자마자 무조건 항생제 때려 부어야만이 예방되는 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팩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상기도 감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생제를 좀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프토코컬 파린자이티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이너사이티스, 부부동염,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 많이 하는 그런 질환들 있죠. 그런 질환을 앓은 환자들 중에, 자, 초기부터 항생제를 때려 부었어요. 항생제를 많이 쓴 그룹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리저브해서 좀 딜레이 시켜가지고 최소한으로 항생제를 좀 작게 쓴 그룹하고 비교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재발률의 차이가 있어요. 항생제를 많이 쓴 그룹이 훨씬 더 자주 재발하더라. 항생제를 리저브를 한 그룹은 재발을 덜 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건 학계가 이미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센터스코어에 가서 가이드라인에도 컬처 하느라고 안티바이럴 테라피 2, 3일 딜레이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환자한테 베네피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재발률 낮춰주잖아요. 좀 늦게 쓰면. 그리고 애들 중이염 같은 것도 원래 가이드라인은요, 처음부터 항생제 때려붓는 거 아니에요.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항생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결국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심지어 예방적 요법으로 항생제 까는 게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재발을 더 많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 재발을 더 많이 한다. 이 얘기 의사들이 환자한테 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해요. 안 해줘요.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가 해줘야 돼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사실은 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세균성 인후염에 대해서 항생제 오남용 부분은 좀 잘못 쓰여지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사실은 환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환자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의사들도 각성해야 되고요. 예. 어쨌거나 박테리얼 파린자이티스의 트리트먼트는 안티바이오릭이 맞기는 맞죠. 그리고
스트랩토코컬 인펙션에 드러그 초이스는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페니실린 오랄 폼이 없죠. 페니실린 B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목시실린을 처방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아목시실린만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그멘틴 체제를 더 많이 쓰죠. 아목시실린, 클라브란이 같이 있는 거를 많이 쓰고 트리트먼트 듀레이션은 10days, 10일을 쓰고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면 마크로라이드로 가면 되고요. 마크로라이드 중에서 아지스로마이신 쓰면은 트리트먼트 듀레이션은 5days, 5일로 줄어들겠죠. 네,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트리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케이스가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케이스는 빼버리고 오늘은 좀 말로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이 아픕니다 하고 왔어요, 환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질문 던지겠어요? 저 같으면 우선은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온셋 타임을 제일 먼저 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됐다 그래요. 예, 되게 오래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온셋 타임을 묻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일까 바이러스성일까를 구분하셔야 됐죠. 그걸 트리아지하기 위해서 앞서 배웠던 센터 스코어를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침을 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기침을 하면서 목이 아픈 거냐, 그리고 뭐 열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웠던 센터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질문해서 이게 2점 이상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진이 있는 인위염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리퍼 하셔야 돼요. 병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목열이나 어떤 그 전신적인 염증의 어떤 징후의식 때문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테리아 파린자이티스 경우는 그렇고요. 또 발진을 동반한 인위염 증상 중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랜줄러 피버라는 병이 있어요. 선열. 근데 사실은 이 질병은 우리 약사들이 걸러내기 쉬운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이게 선열인가 하고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심틈으로 걸러내세요, 증상으로. 이 선열의 특징은 우선은 젊은 대학생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키스로 옮거든요. 그래서 키스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증상이 이름에 피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요. 고열이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이 많이 붓고요. 그리고 그냥 봐도 불쌍할 정도로 되게 그 전신 권태감이 심해요. 당장 뭐 수액 하나 맞아야 될 것 같이 아주 힘들어해요, 환자가. 마치 독감 환자처럼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언뜻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으로 걸러도 이 사람은 병원에 보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걸러서 리퍼를 하시면 돼요. 선열은 병원에 보내야 되는 질환을 맞거든요.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사실 선열이 좀 의심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냈는데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가지고 계속 항생제 종류를 바꿔가면서 일주일 내내 냈어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선열은 그 바이럴 인펙션이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쓴다고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의사들도 가끔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오진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기도 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사들이 거르기에는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심템으로 그냥 걸러내시면 돼요. 그리고 발진에 있는 인후염은 무조건 병원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외상과 관련된 인후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 걸드죠. 역류성 식도염. 되게 자주 보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인후통을 호소하는 케이스 정말 자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왕왕 있어요. 그리고 약사가 이거를 트리아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드 심틈을 동반하고 있어요. 신물이 올라온다면서,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환자가 본인도 알고 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는 사실 완전히 페이션 어프로칭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H2 블라커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뭐 H2 블라커나 또 바나사십탄 같은 거 이제 생략제제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도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우리가 리퍼를 해줄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보통 PPI를 4주에서 8주 정도 한두 달 쭉 이렇게 먹게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퍼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좀 트리아지 하기 어렵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포린 바디에 의한 인후통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물질이 모관에 들어가서 생기는 통증인데 이거는 어린애들이 왜 뭐 삼켜가지고 생기는 건데 이거는 요즘에는 지역약국에 오지 않아요. 다 ER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인후통이 있어요. 약물성 인후통.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은 되게 거르기 용이한 그런 유형의 인후통입니다. 이것도요, 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거르기 어렵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3박자만 맞으면 돼요. 하나는 인후염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있는 약물 중에 이런 그래놀로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무가리구증을 일으킬 만한 약물을 먹고 있는데 그 약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약물을 먹은 지 오래됐으면 또 좀 괜찮아요. 근데 약물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후염 증상이 있고 또 플러스 다른 감염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으면 무조건 병원에 보내고 큰 병원에 보내셔야 돼요. 피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드물어요. 드물지만 거르기에 까다롭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가리급증을 일으키는 약물은 이제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배웠던 클로자핀, 안티사이코틱 중에 하나인 클로자핀 같은 것도 있고, 약국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약물 중에 무가리급증을 잘 일으키는 약물은 안티로이드나 메티마졸 같은 띠오나마이드 계열의 항갑상성 약물이에요. 얘네들이 무가리급증을 일으키는 약물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곤란이 나오죠. 앞서 제가 디스페지아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페지아는 트루 디스페지아를 말합니다. 기계적인 obstruction이 있어서 그 음식물조차 삼키기 힘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트루 디스페지아가 오면 당연히 병원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통증이 전이가 돼요. 이렇게 목 쪽으로, 아니 목이 아니라 귀 쪽으로. 그래서 그런 전이통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트루 디스페지아를 보이는 환자라고 해서 다 암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암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종양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그 호흡곤란까지 일으키고 완전 트루 디스페지아 같아서 제가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아보라고 큰 병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받은 진단명은 갑상선 결절이었어요. 네, 멀티나주럴 고이터. 이게 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겁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렇게 병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레드 플래그 환자가 걸러야 되는 핵심 증상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반복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네,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아지는 끝났습니다. 중간에 사실 케이스 하나 있었는데요. 뺐어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트리아지 끝났고, 오케이, 이 사람은 셀프케어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약물 하나 주면 되겠다. 자, 우리가 약물 선택할 때 크게 인후염에 쓸 수 있는 약물은 국소조경제와 내복약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복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자세히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죠? 엔세이드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진통효과도 있고 소염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은교산이나 구풍해독탕, 뭐 배농삼급탕 이런 생약제제들이 우리가 이제 약국가에서 많이 쓰죠. 인후염에. 여기다가 뭐 황룡해독탕은 쓰질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폴리스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오늘 제가 좀 자세히 볼 거는 국소조경제입니다. 제가 뒤에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중요한 것만 짚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인후통에 사용되는 국소조경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 국소 마취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 엔세이드 있고요. 엔세이드는 내복약으로도 우리가 치료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 적용제로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소 살균 소독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제 국소 마취제는 우리나라에 단일 제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리도케인하고 벤조케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리도케인 같은 제품의 장점은 임신한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 쓸 수 있어요. 수유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는 단일 제품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단일제가 없어요. 이런 그 아네스테릭류는 좀 약간 보조적인 요법으로 여러 복합물질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샤프하게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외국에는 사실 단일 제제로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엔세이드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벤지다민, 여러분 잘 아시는 탄티움, 그렇죠? 벤지다민하고 그다음에 플로비프로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트랩실, 또는 신일제약의 뭐 제네스트린. 제네스트린도 꽤 피드백이 좋은 제품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벤지다민부터 보면은 벤지다민 그 탄티움 베르데라는 프로덕트 있죠. 약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저도 약국에서 꽤 씁니다. 통증이 심한 인후통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물론 먹는 약으로 뭐 드렸으면 드릴 필요가 없지만 뭐 내가 외용제를 쓴다 하면 통증이 심한 인후통에는 이런 토피컬 엔세이드가 좋을 것이고, 이 벤지다민하고 이제 얼마 전에 보령제약에서 똑같은 성분, 벤지다민 성분의 제품을 수입해 왔어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이게 뭐냐면 디플람 0.3% 인스프레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취급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 탄티움 베르데와 그 디플람 0.3%는 성분은 같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농도가 달라요. 탄티움 베르데는 0.15%고요. 디플람 0.3%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 제한이 달라요. 그 탄티움 베르데는 0.15%이기 때문에 6세 미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디플람 0.3%는 6세 미만 쓰면 안 돼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를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성분이 같다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희가 필드에서 일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6세 미만 있을 때는 탄툰베르데는 그냥 횟수나 그 펌프하는 뭐 횟수나 아니면은 뭐 용량만 조절하면은 네, 나이 어린 연령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탄툼이 소아과에서도 꽤 많이 처방이 나왔던 네,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비프로펜 같은 경우는 그 스트랩실하고 제니스트린인데 얘의 장점은 우선 트로케라는 게 장점이고요. 인후염의 그 약을 쓸 때 제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프레이보다는 트로키가 훨씬 나아요. 트로키는 뭐 빨아먹잖아요. 타액이 분비되면서 그 타액이 여기 염증 부위를 적셔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훨씬 심튼 컨트롤이나 아니면 그 치료에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트로키 제형이 훨씬 더 이점이 많고요. 그리고 프로비프로펜 트로키 제제가 다른 국소 적용제에 비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네, 임상시험을 해서 얘가 확실히 증상을 개선시켰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품들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도 연령 제한이 있다. 12세 미만 쓰면 안 돼요. 금기죠, 금기. 근데 약국에 있다 보면은요, 초등학생 엄마가 이거 자기 먹인다고 막 집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빠르게 인터셉트 딱 하시고, 안 됩니다. 12세 미만 금기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NSAID니까 당연히 임신한 여성은 쓰면 안 좋겠죠. 특히 임신 3기인 여성은 금기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태아에게 그죠? 동맥간 조기 폐쇄라든지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지도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살균 소독제인데요. 살균 소독제는 제가 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크게 4급 아모늄 제제와 그다음에 포비돈 제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갖고 온 내용 중에 4급 아모늄은 메뉴에 있는 클로락시딘, 헥사메딘 브랜드네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케어가글, 벤제토늄 하고 맨 밑에 모겐 잘 아시죠? 세티피리디늄 4급 아모늄이에요. 자, 헥사메딘하고 모겐, 세티피리디늄은 항세균하고 항진균 효과는 있지만 뭐는 없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없어요. 벤제토늄, 케어가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4급 암모늄이지만 스펙트럼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급 암모늄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문제점이 뭐예요? 치아 변색이에요. 네, 특히 헥사메딘의 치아 변색 정말 유명하죠? 자, 환자한테 이거 치아 변색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환자들이 치아 변색 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막 가글 하고 나서 바로 막 이빨을 닦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최악의 방법이죠. 왜 안 되냐? 치약 안에는 마이너스 찰지를 띠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거. 마이너스 찰지 띄고 있어요. 4급 암모늄은 뭐예요? 플러스 찰지 띄고 있죠. 두 개가 결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효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간격 둬야 돼요. 만약에 이빨 먼저 닦았다? 그러면 최대한 치약 잘 헹궈내고 적어도 30분 이상 띄워야 된다. 2시간 띄우면 더 좋아요. 근데 2시간 띄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분은 띄워서 각을 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치아 변색을 예방하려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또 증가되니까 효과가 유지가 되면 빨리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짧게라는 기준은 10일에서 14일, 2주 이내에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 쓰는 거는 그렇게 치아 변색이라는 부작용 면에서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가 포비돈도 있다고 그랬는데 포비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먼티파마의 베타딘 이너 스프레이하고 태극제약의 포리비돈 이너 스프레이 있고 또 신일제약의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쿨 엘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어떠냐? 아까 제가 케어각을 벤제토늄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긴 있는데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포비돈이 훨씬 바이럴 파린자이티스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만 놓고 보면은 베타딘 이너 스프레이나 포리비돈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네. 항세균만 놓고 보면 오히려 클로로엑시딘 같은 게 더 좋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약국에서 여러분이 트리아지 했어요. 이 사람은 바이럴 파린자이티스가 의심이 돼서 셀프케어 가능한 환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환자가 이너 스프레이 달라 그래요. 그럼 뭐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냐? 사실은 포비돈 제품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베타딘 이너 스프레이하고 이제 포리비돈은 바이럴 파린자이티스에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또 이거는 요오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갑상선 질환자는 쓰면 안 되겠죠? 임신한 여성 쓰면 안 좋겠죠? 임신한 여성에게 안전한 거는 4급 암모늄이 오히려 더 안전해요. 4급 암모늄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포비돈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고, 특히 헥사메딘 같은 경우는 프레그넌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B입니다, B. A, B 할 때 B.
그러니까 안전하죠. 다만 헥사메딘은 인후염 목적으로 가글로 쓸 때는 B지만 치주염 같이 잇몸 질환을 쓸 때는 C로 바뀌어요. 카테고리가.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고요. 일선에서 이제 환자랑 카운셀링 하실 때. 예,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고 마지막에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제품 용기 디자인을 보시라고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사실은 약국에서는 우리가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간혹 이런 실용적인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약 제품의 어떤 용기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와 포리비돈 이노 스프레이 차이가 어때요? 앞에 그 대롱이 그죠? 포리비돈 이노 스프레이는 앞에 대롱이 있어요. 기다란 대롱이 있고 그다음에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는 없죠. 대신에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는 회사가 설명하기를 이게 그 직선 분사를 하기 때문에 앞에 튜브가 없어도 인으로 잘 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직선 분사가 돼도요 이렇게 뿌리면 혓바닥으로 다 가요 대부분.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환자들이 막 컴플레인해요. 이게 인으로 안 가고 삼키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앞에 튜브가 있는 제품들은 훨씬 환자가 이렇게 조준하기가 좋아서 쓰기가 편하고 환자가 쓰면서도 아 분사력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쓰기에는 이런 앞에 튜브가 있는 제품들이 훨씬 쓰기는 편하다 사실. 그런데 뭐 튜브가 없는 제품의 장점을 말하자면 뭐 더 위생적일 수는 있겠죠. 위생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만약에 베타딘 스프레이 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주시려면 직각으로 뿌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튜브를 기울여서 약간 입구가 위로 향하게 해서 해서 뿌리면 얘가 더 인으로 잘 간다 이렇게 여러분 팁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탄튬 베르데하고 디플람은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죠. 예, 어린 애들도 쓰기 쉽게 기다랗게 앞에 대롱이 있고요. 딱 인후에 딱 이렇게 분사가 잘 되도록 아주 용기가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모겐콜, 그다음에 시노카 피레줄렌은 아까 제가 성분 뭐라 그랬죠? 사급 암모늄, 세테피리딘 플러스 수용성 아줄렌. 얘는 항염작용과 항세균작용은 있지만 바이럴 파린자이티스는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뭘 써야 된다? 예, 베타딘이나 포리비돈 스프레이 써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예, 여튼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